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를 추가로 북한이 파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 국민들이 하는 대북 매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이 이미 내부적으로 좀 모병을 하고 있다. 또 부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이시죠. 이영종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러우 전쟁 거기에 이제 파견된 그 북한군 이야기들이 아주 핫한데요. 네. 이번에 또 그 민간 트럭으로 위장한 그 북한 방사포 장비가 뭐 쿠르스크에 도착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군 파병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평양에서 이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까지 가져간다? 이거 좀 상상을 못했는데요. 이건 평양에 있던 현실로, 무기들입니까? 예,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일반 뭐 포나 이런 무기가 아니라 북한이 아주 특수하게 제작한 방사포. 그러니까 우리는 뭐 MLRS라 그러는데 다연장 로켓. 그러니까 포를 뭐 여러 개 다발로 묶어가지고 이제 그 파괴력을 좀 높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사포를 우리 생수 운반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적재함을 위에를 개조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생수 운반 차량 같은데 갑자기 가다가 위에 뚜껑이 열리면서 방사포 무기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게 2023년에 9월 9일 날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때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 상황에 갑자기 등장을 해서 지금 아주 군사 전문가들이나 뭐 매니아들도 이거 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그냥 다연장 로켓포 예.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잘 그쵸. 모르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 뭐 그냥 무기 뭐 많이 줬다던데 구형제품들 뭐 또 줬나 보다 이 정도인데 예. 뭐 의미가 있나요? 근데 이 야전에서는 이게 뭐 포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전쟁을 하고 이러겠지만 이 우크라이나 전에서도 이제 시가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이 있으면은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대응 타격을 통해서 이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민간 트럭처럼 생겼어요. 민간 그냥 화물 운반 트럭이나 이런 걸로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 안다 그래도 이게 정확히 식별이 안 되면 포격을 할 수도 없고 타격을 할 수도 없거든요, 드론으로. 그러니까 기습 공격이 가능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이제 북한이 그 지상 보병 투입 위주에서 포병으로 지금 전환해가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인력 제공에서 네. 군인 제공에서 이제는 본격적인 그 무기로 네.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로 전환시킨다.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요번에 뭐 사실 나오면은 뭐 전부 전멸했네 어쩌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 10월 중순에 한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의 병력을 러시아 지역에다가 이제 보냈거든요. 네. 그 전력이 동부 지역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서부 지금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제 격전지에다가 집중으로 배치가 됐는데 작전상 완전 실패를 한 거죠. 12,000명의 병력을 그냥 야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가지고 우리처럼 뭐 그냥 맨 땅에 돌격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한 4,000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네요. 그러면은 3,4,000명 된다는 거고 전사자만 1,000명입니다. 네. 그러면 12,000명 전력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을 손실을 봤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 또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지금 그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은 현장 상황이 어떠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1월 중순부터 북한군이 지금 전쟁 현장에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거는 지난해 한 11월부터 해가지고 한 2달 가까이 본격적으로 전투에 투입했는데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일단은 전부 후퇴를 시킨 다음에 지금 전술이나 전력을 새롭게 좀 가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어쨌든 그 무기 자체를 그냥 일반적인 네. 그 전투 어떤 무기처럼 보이지 않고 민간 차량으로 위장한 무기가 같다는 거. 네. 이게 결국은 그동안 북한군이 가장 피해를 입은 게 드론에서 입었다, 뭐 맞습니다. 맞상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이거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드론 공격을 러시아 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이 써왔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집중적인 피해를 입는 게 북한군입니다. 그 또 우크라이나 군이 이 작전 상황, 드론으로 공격하는 이 작전 상황을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거의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한편으로는 북한이 왜 이렇게 무모하게 작전을 할까? 정말 총알바지로 내미는 거고 외신들에서 많이 쓰듯이 뭐 고기 분쇄기, 미트 그라인더에 사람을 밀어넣듯이 이렇게 무자비한 이런 공격을 하는구나 이런 측면도 하나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너무 이 북한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죽어가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처참한 그래, 모습을 나이도 그냥, 어리고. 네, 생생하게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손실이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네들이 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겠다 이래서 지금 전술적으로 좀 그 가다듬고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전력 보강 이런 쪽으로 추가 파병이나 이런 쪽에 검토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지금 하긴 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게 이제 추가 파병 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은 거기서 죽어도 네. 그 전사자들이 나와도 김정은은 뭐 신경 안 쓸 거야. 오히려 예, 뭐 예. 보상금 받고 뭐 해가지고 그렇죠. 뭐 별로 신경 안 쓸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북한 사회에 큰 어떤 위협,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12,000명이 와가지고 3, 4천 명이 전사상을 입은 이 상황은 김정은 입장에서도 매우 지금 심각한 어쩌면 자기의 어떤 리더십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북한은 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인들이 뭐 폭풍군단, 11군단의 정예 병력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손실을 입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한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사상 교육이라든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되게 보면 북한군들이 지금 그 자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북한군한테 내려진 지침만 봐도 슈류탄을 그 결정적으로 자기가 이제 포로로 잡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얼굴 부분에 대고 터뜨려라. 예, 그게 지침으로 끔찍한 내려와요? 얘기, 예, 매우 끔찍한 얘기지만 왜 그러느냐? 죽은 다음에도 북한군이라는 것을 식별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굴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탄조끼 안에 슈루탄을 넣어가지고 자폭해라. 이게 북한이 그동안에 수없이 강조해 왔던 그 수령 결사옹이, 뭐 자폭 정신 이런 거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러면 원래 그 북한군의 어떤 내부 지침인 건가요?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에 가는 부대에게만 그렇게 따로 지침을 내린 건가요? 포로로 잡히지 말고 자폭해라는 거는 북한군의 기본적인 기본. 우리처럼 뭐 포로가 돼서 나중에 포로 교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북한은 상정하지 않거든요. 포로로 잡히는 것 자체를 아주 치욕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데 얼굴 부분을 뭐 이렇게 손상시켜 가지고 북한 파병 사실을 숨겨라. 이런 부분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에 특화된 이런 지령 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데 지난번에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네들 그냥 훈련하는 줄 알고 왔더니 여기 전쟁터였다고. 네. 그 사실인 겁니까? 맞습니다. 철저히 그 파병 사실을 숨겼고요. 북한 주민들, 심지어 부모들이나 뭐 형제들조차도 알지 못한 채로 이 러시아 동부 지역,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우스리스크 이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 병영에 훈련을 가는 걸로 알았고 또 서부 지역의 그 격전지로 실제 전장으로 그 투입이 열차를 이용해가지고 되면서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하러 가는 건지 알았지 이런 상황인지는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힌 병사들도 북한군 병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황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이 북한군이 파병된다는 사실 자체를 우크라이나전에 자기네들이 투입된다는 걸 모르고 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저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포로로 잡히게 되면 그거는 아주 치욕적인 일이고 나중에 그 포로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돌아가도 그 뭐 거의 그 상태가 안 좋다고. 맞습니다. 지금 북한군 포로가 이제 녹화 시점으로 봐서 지금 2명인데요. 네. 장교 1명, 이제 병사 1명 이렇게 돼 있고 장교 같은 경우에는 그 턱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지금 노출이 안 되고 있고 그 20살짜리 병사가 주로 우리 국정원 요원 현재 파견된 국정원 요원의 통역을 통해 가지고 관련 사실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전혀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3, 4천 명의 전사상자가 나는데 포로가 2명밖에 없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포로가 될 상황이 되면 안 잡히려고 엄청 이 친구들이 뭐 자폭을 한다거나 이런 애를 쓰는 거고 이 포로가 된 병사도 제가 그 포로로 잡힐 때 이제 생생한 그 영상이 공개된 게 있거든요.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군 한 5명 정도가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입고 있는 걸 보고 달려갑니다. 근데 러시아 군이 그 지역에다 집중적인 포격을 하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러시아 군이 이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이제 집중적으로 포격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다 이미 둘이 동맹 맺은 거 알고 네. 서로 군사 원조 해주는 거 다 세상에 다 드러난 일인데 그걸 굳이 근데 북한은 이 부분을 철저히 숨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그 정상적인 저희가 지금 파병이라고 이거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파병은 아니죠. 파병이라면 우리도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이런 데 군인들을 비전투병을 파병을 합니다만은 자기 국가의 국기를 달고 그 다음에 자기 군기 또 상징 그 마크를 달고 무엇보다 또 자기 군복을 입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군의 독자적인 지휘를 받아서 작전을 하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 물론 연합작전을 현지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군의 지휘 체계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투입은 러시아 군복을 입혀가지고 러시아 지휘관 밑에 배속된 어떻게 보면 용병 파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철저히 지금 숨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둘이 뭐 동맹 맺은 김에 그냥 당당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파병 형태를 띄워도 되는 건 아닌가요? 그것도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거나 이런 것들을 러시아가 침략군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숨기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북한 외무성 뭐 부상 그러니까 차관이나 러시아 측에서도 이 파병 자체가 북러 간에 작년 6월에 푸틴과 김정은이 맺은 상호 원조 조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신조약을 맺은 거기에 입각해서 하는 거고 유엔 헌장에 따른 거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뭐 파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 유엔 헌장은 침략적 전쟁에 대해서 파병을 지원하려는 걸 금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걸 러시아하고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의 파병 자체를 공론화하기는 공식화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파병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 보병이 아니라 이제 포병. 네. 그러니까 뭔가 병과 중심으로 가는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지난번 뭐 11,000명, 12,000명 말씀하셨잖아요. 이 이상의 아주 대부대가 또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사상 입은 그 숫자만큼 4,000 정도만 갈 것이냐.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를 추가로 북한이 파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전황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에 얘기해 온 거를 보면 다소 이제 부풀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침략 또 북한의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니면 한국이 좀 무기를 지원해 주거나
살상용 무기를 공격용 무기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군의 어떤 그런 좀 참여 정도를 좀 부풀리거나 이러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북한군 전 사상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우크라이나가 좀 부풀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숫자가 나중에 보면 맞거든요. 아, 네,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작년 말 올 초에 한 3,000명 사상자가 났다 이랬을 때 우리 국정원이나 정부에서는 한 1,000명 정도로 보수적으로 봤는데 결국은 지금 3,4,000명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도 아마 어떤 그 대북 정보망이라든가 이런 걸 가동해서 지금 한 2만 명, 2만 5천 명을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이 정도 병력은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그게 뭐 포병이 됐던 어떤 다른 병과가 됐던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고 일부에서는 지금 탈북민들이 하는 대북 매체나 이런 데서는 북한이 이미 내부적으로 좀 모병을 하고 있다. 또 부대 훈련을 시키고 있다. 이런 정황들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파병 됐던 거에 거의 2배를 더 보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대단한 많으니까. 규모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 전체 병력이 한 128만 명 되고 거기서 뭐 몇만 명을 뺀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어떤 전력상에 또 어떤 북한이 뭐 방비를 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생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무기 무슨 뭐 여러 형태 뭐 네. 다연장 로켓포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갔던 그 북한제 무기들의 성능에 대해서 네. 뭐 좀 형편없다, 오발이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포탄이 문제죠. 155mm 포탄이 저희도 이제 이번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다가 직접 지원은 안 했지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하고 이제 그 무기고가 빈 그만큼 우리도 한 풍산에서 제조를 해가지고 한 50만 발 정도를 지금 납품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155mm 포탄이 하나에 한 1,000불, 우리 돈으로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부품이 그 무기인데 북한군 155mm 포탄은 기본적으로 생산된 지가 이제 지나치게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포탄의 그 성능을 좌우하는 건 이제 어떤 환경에 보관하느냐거든요. 근데 북한이 되게 이제 지하 무기고에 보관을 하는데 이런 제습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또 제조상의 결함도 있고 이래서 우크라이나 전을 벌이던 러시아군이 초기에는 이 북한군 포탄을 쓰다가 이제 오발 사고가 많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러시아군 지휘관들한테 그 포병이 포를 쏠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게 해라. 예, 포가 뭐 터져버리고 이러는 사고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가 이제 포탄이 다 소진이 되는 부분을 상당 부분을 북한이 그거를 계속 충당을 해주는데 북부 지역 이제 자강도나 이런 데 있는 군수 공장에서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어떤 자재나 장비나 이런 걸 지원받아가지고 전부 이제 새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제조를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좀 많이 개선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어쨌든 수만 명의 어떤 네. 추가 병력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번에도 그렇게 속여서 네. 훈련하러 간다 하고 데려올 것이냐 아니면 러시아를 도와주러 간다, 네. 우방을 도와주러, 동맹을 도와주러 간다, 뭔가 밝히고 갈까요? 저는 밝히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도? 여전히. 예. 그 북한군 병사들이 지금 20살 안팎의 우리로 말하면 뭐 MZ 세대들이죠. 이 친구들이 그 파병에 대해서 갖는 어떤 불만 자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모들이라든가 주민들 또 엘리트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이렇게 대규모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 관련해서 북한 당국이 그 명분 있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3, 4천 명의 전 사상자가 이제 어쨌든 유해, 그러니까 시신까지는 평양으로 저는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의 어떤 사정이나 이런 걸로 볼 때. 그럼 뭐 그걸 화장을 해서 유해로 오든 어쨌든
전사자 가족들한테는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숨겨도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1000명 사망자는 말이 없다 그래도 3000명의 부상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진짜. 그 친구들을 뭐 전투를 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받은 다음에 대부분 보면은 뭐 팔이 이 손목이 절단됐거나 발목이 날아갔거나 다리가 없어졌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돌아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소문이 날 게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냐 하면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거고 이렇게 되면 북한 내부에서 과연 김정은이 이게 제대로 결정한 게 맞냐? 왜 이렇게 많이 가서 대규모 전사상자를 낼 수밖에 없었냐? 이게 진짜 총알바지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번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입소문이 번지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이반 현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과거 김일성, 김정일 때 같으면 뭐 수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가가지고 뭐 수령의 전사로서 잘 싸우고 왔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감내할 수 있는 구세대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 20살짜리 병사의 부모도 청년 세대입니다. 40대 뭐 말해서 50대 초반 이 정도 세대이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이전에 부모들 세대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르거든요. 네. 지금 여기도 지금 그 한 자녀 뭐 자녀가 별로 없다면서요, 가구마다. 그렇죠. 북한도 지금 우리보다는 덜하지만 저출산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은 뭐 다른 사정 때문에 저출산이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식량 부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출산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그 아들 하나 있는데 전쟁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자기네 전쟁이 아니라 어디 저 먼 이국의 러시아를 위해 가지고 싸우다가 죽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포로들, 잡힌 포로들은 북한으로 들어갈 것이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문화를 보니까 그게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가게 되면 그 엄청난 수치고 가면은 따돌림을 당하고 뭐 사회 제대로 못 산다고 하는데 네. 한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저는 한국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포로들은? 네. 왜냐하면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포로를 그 북한, 러시아하고 포로 교환을 해가지고 자기네들 잡혀있는 포로를 데려오는데 써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포로 숫자가 지금 뭐 2명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포로들이 이미 그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라든가 그 신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생생하게 그걸 공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 가기 싫어하는 그 젊은 병사의 모습, 뭐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좋나요? 여기 살라면 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사들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돌아가도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고 엄청난 처벌을 받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는 돌아보내는 것 자체도 강제로 설사 이 사람들을 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돌려보낸다? 이것도 저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남게 되겠지만 우리 정부 특히 국정원이라든가 군 정보사 요원들이 지금 현지에서 이 포로들과 여러 가지 지금 교감을 하면서 한국행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 이런 것들도 줄 거고요. 결국은 이 친구들이 뭐 한국에 가서 사는 거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를 알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북한군 네. 네, 어떤 그 전술 능력, 전투 네, 능력. 네. 지금 어떤 신문을 보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총알바지로 간 것일 뿐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러시아군하고는 다르다. 네. 뭐 되게 용맹하다. 뭐 이런 평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전투 능력 자체를 우크라이나 군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우크라이나 군은 물론 러시아 군보다는 아주 월등한 그 능력이라든가 작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개개병사의 전투 능력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뭐 러시아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서방 매체에서도 이게 러시아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북한군이 용맹하고 그 다음에 이런 돌격이나 이런 것들 또
분대 단위라든가 소대 단위로 이렇게 전투하는 걸 보면은 이건 좀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거 자체가 과연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 전쟁에서의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데 이 북한 군인들이 소기의 어떤 목표를 달성해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북한군이 그런 이제 초기의 어떤 용맹성, 의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는 있는데 무엇보다도 드론의 공격이라든가 이런 낯선 전장 환경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넓은 대평원에 양쪽에서 참호를 파놓고 거기에 응거하면서 양쪽에서 포를 쏘고 그다음에 뭐 APC라 그래가지고 그 전술 차량을 타고 가가지고 소규모 전투를 벌이고 참호를 이렇게 점거하고 이런 전투 양상인데 북한군은 그런 어떤 전술 차량이나 이런 거에 지원도 없이 그냥 평원을 그냥 내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드론에 어떤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 드론이 달려드는데 나중에는 너무 드론이 이게 달라붙으니까 총으로 사격해서 그게 안 되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총 개머리판으로 이렇게 어떻게 때려잡으려고 공중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드론이라는 게 특히 1인칭 시점 드론이라는 게 다 이 드론병들이 카메라를 통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북한군 내부에서 어떤 그 분열의 어떤 징조, 네. 뭔가 이 분란 이런 건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다만 지금 그 러시아군이 3명의 북한군을 수배했던 그런 영상이 공개된 건 있거든요. 3명의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러시아군들을 사살하고 현지에서 이제 이탈을 했어요. 뭔가 아마 그게 과거에 그 다른 제3국가 용병들이 반발해가지고 탈영하고 이랬던 그런 경험에 비춰보면 러시아 지휘관들이나 상관들이 가혹행위를 했거나 아니면 군수보급품이 부족해서 먹을 거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넘어갔고 그 이들 3명의 사진을 이렇게 그 수배 명단을 해가지고 이들이 무장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그런 일탈 행위는 있었지만은 북한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지금 뭐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뭔가 좀 안타까운 그 젊은 청년들인데 네. 그 쓸데없이 그 희생당하는 모습들 좀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네. 우크라이나전이 좀 빨리 종전이 되고 또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김정은이가 이 파병의 지금 실효성, 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좀 현명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러브콜 보내고 뭐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핵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그렇죠. 했고요. 네. 근데도 조용했어요. 아무 말 없다가 어젠가요? 북한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는 말이 나왔죠. 요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조폭 보고 너 조폭이지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보고 미국이 이제 불량 국가라 그런 거예요. 어그스테이트라고. 김정은은 지금 트럼프의 어떤 1월 20일 취임식 발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껏 좀 고무돼서 북미 관계 이제 시즌 2를 어떻게 열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은 불량 국가다 이렇게 이제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제하던 북한이 이제 외무성부터 나서가지고 이거는 뭐 북미 관계를 지금 판을 깨자는 거냐 이런 식의 이제 반발을 하면서 비난을 내놓은 거죠. 근데 사실 이 비난은 수위로 보면 매우 낮습니다. 뭐 북한의 그 외무성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긴 했지만 북한이 이제 2단계를 넘어서면은 뭐 총참모부라든가 이렇게 군부가 나서 가지고 어떤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김정은의 임 역할을 하는 여동생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트럼프를 비난하거나 뭐 루비오 장관을 아주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갈 텐데 아직은 그런 단계로까지 갈 거는 아니고 그냥 불쾌감을 좀 표시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세게 비난한 것은 아니다. 뒤에 지금 김정은하고 김여정은 지금 뒤에 그려놓고 있는 로드맵이 긴 여정이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협상을 할 것이다. 예, 지금 트럼프의 심기를 초장부터 건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그 김정은이 과연 지난번 이제 하노이 때 좀 네. 되게 불쾌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속았다라는 네.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뭐 그때 통역관까지도 뭐 죽였다는 맞습니다. 이야기가 좀 떠돌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트럼프를 만나서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까요? 한번 이제 불에 된 아이가 불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엄청난 굴욕을 맛봤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돌이켜 보면은 정말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진저리가 날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너 지금 평양까지 열차 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전용기 있으니까 너 평양까지 내 전용기로 데려다 주고 갈까? 이런 식으로 정말 모욕에 가까운 이런 거를 하고 이제 트럼프는 떠나버리고 김정은은 열차로 60시간 걸려가지고 평양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동안 이제 오랜 기간 절치부심을 해왔는데 트럼프가 이제 운 좋게 귀환을 한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예전처럼 했다가 또 굴욕을 맛보게 되면 자기 대외적인 망신을 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엘리트들이라든가 주민들한테 자기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치명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미국하고 뭐 해보겠다 그러더니 나가가지고 이전 이패하고 오셨군요. 이게 이제 싫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만은 없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트럼프가 4년 또 중임을 하면 4년, 8년을 어쨌든 상정을 하고 트럼프를 상대했을 텐데 그렇죠.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제 4년 단임으로 사실상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좀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다시 만나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금은 관세 전쟁이니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로 엄청 거기에 바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좀 속이 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참 뭐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한테 러브콜을 보낼 때 콘도, 명사심리 이야기를 했다고 요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네,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던데. 저희가 이제 명사심리 하면 강원도 고성, 그러니까 우리 남쪽에도 휴전선 부근에 이제 동해안에 고성군이 있는데 북한에도 그 바로 휴전선 넘어서 이제 북한 고성군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심리니까 한 4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 해안이 있습니다. 근데 모래도 정말 너무 좋고 솔밭이 또 쭉 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명사심리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절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김정은이가 대규모 해양 리조트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건물 한두 개가 아니라 대형 건물을 수십 채 지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무슨 그 콘도 리조트가 한 10개 정도 대규모로 이렇게 연이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해 12월에 딸 김주혜를 데리고 이제 그 완공된 데를 가가지고 올해 6월부터 공식 오픈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은이 네가 거기다가 콘도를 지었더라. 아마 과거에 2018년 싱가포르나 2019년 하노이에서 만날 때 김정은이가 그 당시에 착공이 이미 된 상태니까 좀 자랑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부동산의 대가인 트럼프가 또 눈독을 들여놓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임 일성으로 김정은의 콘도 능력, 콘도 캐퍼시티라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 너는 정말 멋진 해안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이 자기가 야심차게 지어놓은 어떤 콘도 시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취임일성으로 언급을 할 정도면 여기에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김정은도 이제 느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첫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가 대동강변
대동강변에 트럼프 월드 타워를 지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웠던 이런 거를 이제 다시 재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북미 관계가 앞으로 풀려가기만 하면 명사심리의 트럼프 월드가 들어설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네. 그 정도로 또 트럼프가 그래도 비즈니스맨인데 사업성이 없는 데다 그러진 않겠죠. 아, 그럼요. 꼬시는 것도 있겠지만 진짜 네, 뭔가 그런 가치가 여기다가 있다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특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공산도 있고요. 트럼프 특구.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트럼프를 상대하는 게 뭐 잠깐 전술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북 제재 해제를 지금 당장 원하고 있지만 그러려면은 결국은 최종 목적지는 미국하고의 적대 관계 청산이고 북미 관계 개선이고 종국에는 워싱턴에 인공기가 내걸리는 대표부가 생기고 평양에 성조기가 걸리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김정은도.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가 뭐 대통령으로 현직으로 있든 아니든 트럼프는 지금 한번 거기다 좀 점을 찍어서 좀 선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저 지난번에 이 관련된 말씀을 또 다른 전문가분께 들었더니 네. 이게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하더라고요. 미 대사관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아, 그렇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자기네들이 김정은 북한 체제의 최고 후견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김정은이가 지금은 완전히 푸틴한테 가서 붙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최고의 혈맹 이런 표현을 푸틴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쓰는 거, 북한 지도부가 쓰는 거를 지금 아마 시진핑하고 중국 지도부는 엄청 불쾌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과 푸틴은 또 관계가 좋지 않나요? 오히려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보다는 네. 중국에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원유 판매도 그렇고 네. 더 의존이 큰데 예. 더 큰 고객의 말을 듣지 왜 북한의 그 고객, 그러니까 중국의 비위를 거슬려 가면서 북한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는 걸까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전을 장기적으로 이제 3년 됐습니다만 이제 치르면서 뭔가 그 우군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푸틴의 우군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벨라루시 빼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 틈을 김정은이가 잘 낚아챈 것 같아요. 그래서 푸틴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뭐 자기가 필요한 이제 군사적 기술, 정찰위성 발사나 이런 기술을 얻는 대신에 지금 모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도 물론 있지만 여러 가지 북러 관계를 이렇게 다짐으로써 그동안에 좀 소원했던 그 북러 관계, 그 다음에 북중 관계 어떤 재정립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이제 중국 쪽에서 신경을 곤두세우는 거는 역시 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파병 자체가 북러 간의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북한 내에서 김정은 체제에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해가지고 급변 사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생각은 그동안에 뭐 한미연합전력이 북한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생각했지만 중국은 그런 걸 뭐 받아들이기나 했겠습니까? 그렇죠. 야, 당연히 우리가 가가지고 친중 정권을 세우고 우리가 다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평양 라인까지 자기네들이 이렇게 주둔하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 판도가 지금 바뀐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어떤 병고가 있으면 러시아군이 즉각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 북한이 우리 우크라이나전 할 때 파병을 해줬어. 꼭 북한의 요청이 있지 않더라도 야 지금 북한에 저런 병고 사태가 생겼어. 전시사한테 준하는 이런 상태가 생겼어. 우리가 이거는 파병을 할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배 타고 청진이나 원산 뭐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군이 주둔하게 되면은 그거야말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그 김정은이 그것까지도 감안한,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네. 어떤 압박감, 위협 이런 네. 걸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그런 조약을 맺은 걸까요? 아니면 왜냐면 러시아라 그렇게 조약 맺는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부담감이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김정은의 속내는. 저는 이제 그 한국이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유사시에 이제 좀 주한미군도 주둔하고 있지만 전시 중원 전력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한미 연합 대응이 되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러시아도 좀 러시아로부터도 그런 안전판을 하나 만들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시진핑을 전적으로 믿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핵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핵 개발이나 뭐 미사일 도발을 해 가지고 유엔이나 이런 데서 대북 제재안을 냈을 때 중국은 비교적 거기에 동참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뭐 중국을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책임 있는 유관국이 이런 제재 노름에 동참한다는 식으로. 근데 러시아는 시진핑보다는 국제사회 눈치를 덜 보는 것 같아요. 네. 푸틴은 지금 뭐 막 가고 있으니까 그런 그 두 시진핑과 푸틴 사이에서 김정은이 지금 절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유사시에는 그냥 러시아처럼 그냥 바로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약이 맺어져 있는 거라고 봐야죠.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은 이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 이제 러시아는 조금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사실 아무리 그 중국이 강하다 해도 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쨌건 부담스러운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말 안 들어도 그렇고 여기서 뭔가 삐딱하게 사고가 생겨도 자기네 나라에 위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 핵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중국이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거를 별로 원칙적으로는 반기질 않는 것 같아요. 반기질 않고 그동안에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핵과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진전이 있을 때마다 뭐 대북 제재도 동참을 했고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불편한 부분을 어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김정은의 이런 핵 개발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미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좀 압박하는 이런 어떤 제한적인 유용한 측면이 있다고 이제 중국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이 그 한국과 미국 또 일본 이쪽 한미일 삼각동맹을 견제하는 어떤 그 전초 기지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으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저희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핵을 보유는 못하지만 네. 그 여러 가지 그 핵 확산 금지 조약 거기에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탈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의 적대국이 네.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기 상황이고 네. 그 이후로 만약 우리가 핵을 갖겠다라고 선언한다면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그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요. 미국이나 뭐 영국, 프랑스 이런 그 핵 보유국 중러를 빼고도 그 3개국이 아마 동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핵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 경제가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견뎌낼 수 있는가. 그리고 NPT 체제를 우리가 탈퇴해서 과연 그 한미 동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여하히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냐. 그리고 핵 무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핵 연료를 얻고 재처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을 우리가 자체 핵을 개발한다거나 보유한다 이건 사실상은 뭐 선언적으로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불가능한 카드라고 볼 수 있고요. 잠재적 뭐 핵 능력을 보유한다 이거는 사실 더 무책임한 겁니다. 지금 북한 핵이 저렇게 막 난리가 나가지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임박해 있는데 이제 뭐 핵 물질을 만들어서 그럼 유사시에 나중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때 무기급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현실적인 거는 전술핵 반입이라는 카드뿐이 미국의 없죠, 사실은. 네. 그러려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 선언 네. 이제 우리 그때 노태우 대통령 때 했던 맞습니다.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것도 그러면 이제 다시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한 뒤에 그 신화에 이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첫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게 이제 완전히 빗나간 계산이었다는 게 드러났고, 또 하나는 우리도 공동선언이니까 우리도 핵을 포기했으니까 북한 너희도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그냥 정말 도덕적이긴 하지만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이었느냐 하는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술핵 반입이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이제 백지장이 돼버린 휴지 조각이 돼버린 이 공동선언 부분을 걷어차 버리는 게 첫 단계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다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네.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강대국들에게 예. 버림받는지를 다 봤잖아요. 그 네. 역사와 함께. 네. 막 화해자가 되면서. 그 이제 우리도 불안한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역시 이러저러한 이유로 어느 날 싹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그럼 북한에 그냥 아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핵 인질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뭐 우리가 미국의 선의에만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한미 동맹의 어떤 그 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크게 상정하기는 좀 비현실적인 논리다. 예, 미국이 이제 과연 그 북한의 핵을 뭐 인정하는 이런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해구산을 걷어치워 가지고 우리가 북한의 핵 인질이 되게 이렇게 방치를 한다.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좀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면 현재 그 우리의 대안은 그냥 불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패싱하고 물론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가 아니죠. 북한의 네, 비핵화 이런 단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여기가 생각하는 비핵화는 확산을 막는 거지 네. 핵을 완전히 없애자는 게 아니다. 스몰딜이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트럼프가 취임식 날 그 뉴클리어 파워, 북한을 이제 핵국가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발칵 뒤집힌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걱정이 있을 수 있죠. 이게 핵국가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 특히 우리가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이거는 뭐 절대 중단이 안 되는 한미 간의 어떤 약속인 것 같았는데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냥 야, 그 돈 많이 드는 거 왜 해? 중단해 이러는 바람에 중단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사실은 이 핵 보유라고 이제 미국 쪽에서 메시지가 나오니까 우리가 되게 당황해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조금 냉철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이전부터 이제 비핵화라는 이런 북한 비핵화라는 거는 이건 좀 신화에 가깝다. 현실적으로 핵을 가졌던 국가가 핵을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가 없거든요. 네. 남아공이 이제 흑백 정권이 바뀌면서 어떤 좀 핵을 포기한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국가들이 소련 해체에 따라서 이제 독립을 하기 위해서 핵을 반납하고 이렇게 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그 북한이 핵을 그냥 포기한다? 이건 어렵습니다. 그 포기한 국가의 선례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도 그 레짐 체인지가 있어야 되죠. 북한 정권은 그대로 있더라도 김정은 체제가 보다 합리적인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정권으로 교체가 되는 단계에서는 북핵 포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도 그 비핵화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의 변함없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을 또 계속 강조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만약 뭐 북한의 핵을 그냥 인정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이렇게 간주해주고 이런 쪽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트럼프가 원한다 해도 미국 시스템상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핵을 미국 본토가 위협받지 않는 선에서 이제 동결하고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을 진전 안 시키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그거와 맞바꾸고 또 종국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을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 그 정도 상황까지는 갈 수 있지만 북한 핵을
과연 핵 보유국이 지금 5국가가 있는데 뭐 그 외에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또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을 9번째의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도 많이 고민을 하겠죠. 네. 그 미국은 어쨌건 그 뭔가 북미 관계가 좋아지고 네. 개선이 되면서 대사관이 평양에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네. 나중에 이 핵과 관련해서 다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을 하나요? 아, 그거는 뭐 북한이 과연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거냐 이런 부분은 북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미국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볼 겁니다. 근데 저는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미가 앞으로도 비핵화라는 그거를 좀 내려놓더라도 그거는 계속 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종국에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자기네들의 체제가 유지되기 쉽지 않다는 거를 깨달을 거라고 보고요. 북한이 지금 뭐 핵을 자기네들이 보유함으로써 체제가 유지된다고 이렇게 김정은이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그렇다면은 핵을 몇만 개 가지고 있던 소련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도 오지를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핵을 자체 보유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철회하고 네. 미국의 전술 핵이라도 그렇죠. 들여오는 방법,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맞습니다. 네. 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어떤 네. 그런 현상을 갖게 된다면 그렇죠. 결국 우리가 자체 보유 능력을 갖기보다는 네. 그걸 원하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렇죠. 협상을. 저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가 자체 핵무장이라든가 잠재적 핵능력 보유 이런 부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그렇다고 뭐 허무맹랑하거나 뭐 비현실적인 걸 왜 얘기하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분들의 주장이 결국은 전술핵 반입을 비롯한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입장을 좀 어필하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유용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한국국가전력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영종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